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보안 관계기관의 상호보안적 협력 시스템이라는 제목을 달긴 했지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항공보안법상 보안 검색의 어떤 의미와 실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포공항도 그렇고 인천공항에서 최근에 이제 보안 검색 실패라는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그 여러 가지 총 알이라든지 아니면 칼,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보안 검색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적발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안 검색에서 이제 스크리닝이 못 되고 이제 들어가서 발견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른 항공 보안에서 특히 보안 검색 분야가 그렇게 자주 신문 지상에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크게 이제 5가지 주제를 중에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보안 검색 업무가 어떤 의미와 실질을 갖고 있는지, 제 결론적으로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어디 사기업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본사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공항에 들어갈 때 하는 보안 검색이랑 똑같이 나름의 뭔가 스크린을 하고 가방이나 내용들을 확인하겠지만 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목적에 따라 하냐에서 약간 양태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안 검색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안 검색 업무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보안 검색 실패로 지금 이제 형사 책임을 하겠다. 이제 최근 기사들을 보아서는 경찰에서 형사 입건을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기소 의견은 송치가 되고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1차적인 검찰에서 기소하게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또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하겠죠.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형사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세 번째,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궁극적이라기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보안 검색 실패 관련돼서 이제 되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들고 있는 생각이 보안 검색 업무가 첫 번째에서 봤던 것처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봐서는 아웃소싱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주화 문제를 짚지 않고서는 이 현재 문제들이 과연 이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안 검색의 외주와 관련된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나라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보안 검색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고 보안 검색 관련된 크게 봐서는 보안 검색을 포함한 항공 보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항공기 내에서 어쨌든 그게 이제 들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물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휴대로 들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 분명히 이제 항공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나름의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이 바로 이제 9.11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한국의 내에서의 어떤 인질이나 납치나 하이제킹 같은 게 문제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이 항공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무기가 돼서 그냥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이것 때문에 큰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의 여러 문제들 이게 이제 당장 이거를 불법이고 범죄고 볼 수도 있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회적인 큰 재난인 것이고 어쨌든 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항공 사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기까지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경우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항공기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보안 검색이 존재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보안 검색이 저희 항공보안법에서는 이게 공항 운영자에게 사실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항 운영자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이 이제 민영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항 운영하는 건 말하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이제 기타의 다른 공항들 김포공항, 뭐 제주공항, 김해공항 다 포함해서 한국공항공사 이 두 군데의 공사 각자 이제 공사 법인 형태의 공항 운영자에게 보안 검색에 관련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보안 검색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쨌든 보안 검색의 목적이 나름의 범죄를 또 예방할 수 있는 기내 범죄라든지 아니면 그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또 항공 기내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일차적인 어떤 책무나 이런 거는 국가 사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원래 국가가 했어야 될 의무 나름의 이제 그런 직무인 건데 나름의 이제 그 부분들을 공항 운영자에게 너가 해라라고 던져주긴 하면서 공항 운영자에게 그런 이제 보안 검색의 어떤 임무를 부여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어떤 그 이 보안 검색의 나름의 이제 그 기속 그 어떤 그 실익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거의 기속 주체는 국가이니까 그 공항 운영자가 하는 거는 공항 운영자가 항공보안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법령상의 직무이기도 하겠지만 나름의 국가의 어떤 그 보안 검색에 관련된 보안 검색이라기보다 항공 보안에 관련된 뭐 질서 유지나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의 어떤 책무를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보안 검색은 이제 어떤 실질을 갖고 있냐면 어쨌든 보안 검색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내가 뭐 죄진 게 있나? 그래서 뭔가 이제 소색을 하는 거니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봐서 가지고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신체에 관련돼서 혹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나름의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이라고 하는 나름의 인권을 제한하는 요소인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 그냥 다른 목적이라기보다 항공 보안 질서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름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이런 그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에 의해서 이런 인격권이나 신체 자유를 이런 보안 검색을 하는 것이 너무 좀 이렇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1년에 이런 그 헌법재판소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나름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특히 2016 헌마 780 결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항공보안 검색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 관련된 법령에서 기준과 절차, 방법들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름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리고 승객상식치는 보안 검색은 이런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그 형태를 봤을 때는 라고 해서 나름의 1년의 과정을 나름의 이제 공공적인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름의 이제 사익, 인권의 제한의 형태로 저희가 헌법 37조 2항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바라봤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 항공보안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1조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제2조의 9호 보안 검색에 이런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 나름의 이거 관련된 거에 관련돼서 이제 공항 운영자 그리고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이란 실제 이제 보안 검색하는 사람 관련돼서 내용들을 일단 정의하고 뒤에 있는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안 검색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고 있게 할 겁니다. 3조에 가보면 국제협약에 준수해서 중요한 이제 항공 보안에 관련된 이제 국제법, 국제협약들을 좀 열거하고 있고 4조를 가보면 4조의 국가의 책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국가가 어쨌든 민간 항공의 보안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여기 구체적으로 뭐 협조 체계 유지 뭐 하고 이렇게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의 목적은 결국에는 제 1조에서 말하고 있는 공항 시설, 항공 안전 시설, 항공기 내에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국가의 어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제 이렇게 나름의 관계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중에서도 공항 운영자에게는 공항 관련 데서는 내가 이제 가는 방향이 이러니까 협조를 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제4조와 제5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보안 검색의 업무의 근거를 보면 일단은 이제 항공보안법에 관련된 이제 저희가 법률 형식의 항공보안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 항공보안법은 사실은 앞에 살펴봤다시피 이제 아이카오 특히 부속서 17이라고 17에 있는 내용들을 크게 반영해서 설정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항공보안법도 있지만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형태로 하위 법령들에도 이제 내려가 있는 나름의 그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행정계획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는 거냐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국가가 정한,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특히 이런 보안검색 관련 내용들을 나름의 중요한 내용들 다 정해놓고 있으며, 이 내용에 따라서 자체 보안계획은 이걸 협조하는 공항 운영자나 이제 그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자체 보안계획 정해라 라고 해서 1년의 이런 그 과정 플로우를 통해서 나름의 공항 원색의 보안 검색 업무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의 뭐 저희가 법률 유보의 원칙, 헌법에 따른다고 항공보안법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겠지만 실제 상세한 내용들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많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따라서 공항 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에 정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걸 근거해서 이제 보안 검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여기 왼쪽에 있는 항공보안법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냐면, 사실은 1974년 항공기 운항 안전법에 관련된 법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 관련된 몇 개의 조문들만 두고 있었던 것이어서, 사실상 2002년도에 규정되어 이제 새롭다기보다는 크게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002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항공보안법이 크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이 시점이 인천공항이 개항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게 크게 이제 이 팀이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전에 그러면 항공보안에 관련해서 1년의 규율이 없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고, 1961년도에 제정되어 있던 항공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름의 큰 얼개를 정해놓고 그 얼개 내에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뭐 하위 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충하고 있었는지는 뭐 옛날이니까 우리 옛날 걸 어떻게 되는지는 뭐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아무튼 이전에는 2002년을 기준으로 아무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체제로 가고, 그 이후에 법명이 2014년쯤에 항공보안법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2002년도부터 이어오던 1년의 나름의 그 흐름에 따라서 항공보안법이 형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이제 주요 개정 일자들을 보면 뭐 1974년도에 제정되긴 했지만 2002년도까지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이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전부 개정돼서 몇 차 바뀐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항공보안법의 표제 하에서 또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나름의 이제 항공법이 현재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공법에서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요, 결국에는 보안 검색이라는 거를 항공법에서는 경찰이 하라.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공항 경찰대에서 경찰에게 이런 것들을 하게. 경찰의 직무는, 경찰의 소속은 국가잖아요. 국가 사무로서 국가가 했던 거를 이 틀이 이제 나름의 뭐 공항 관리, 79년도는 이제 김포공항 시점이고, 그 이후에 인천공항 개항하고 한국공사 생기면서 이런 일련의 공항 관련된 규범들이 정비가 되던 와중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002년도에 크게 한번 바뀌는 그 시점에 가서 보안 검색을 그제 와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항공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이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내용으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가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보안 검색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안 검색에 관련된 거는 공항 운영자 또는 항공 운송 사업자에게 너가 해라. 우리는 이제 공항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자에게 해라. 공항 운영자는 지금 결국에는 공단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공단이죠. 공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랑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공항 운영자에게 보안 검색 너가 해라. 충분히 다 해서 그거 내용들을, 보안 검색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돼서는 자체 보안 계획을 정하고 있는 거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내가 앞으로 국가항공보안계획을 만들 거니까 항공보안계획에 따라서, 물론 이 당시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이나 자체 보안계획이 현재처럼 이제 완비된 건 아니긴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그 이후의 내용까지 고려해 보면
아무튼 보안 검색을 이 시점쯤에 아웃소싱을 한 거죠. 아웃소싱이라기보다 그냥 아웃소싱은 이제 지금 현재 위탁한 개념인 거니까 아웃소싱이라기보다 그냥 너가 해라고 이전시킨 거죠. 내가 하기보다는 너가 해라. 보안 검색 실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항 운영자에게 보안 검색 업무를 줬기 때문에 야 내가 어쨌든 보안 검색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이 공항에 있어서의 항공 보안의 어떤 질서 유지나 범죄 예방을 위한 거에 국가의 사무였던 것이니까 야 즉각 나한테 알려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002년도에 부칙을 보면 부칙 2호의 보안 검색 업무에 관한 경과 조치를 보면 법 당시 공항에서 보안 검색 수행한 자는 공항 운영자 및 항공우선 사업자가 보안 검색 인수할 때까지 보안 검색을 수행한다. 보안 검색을 인수한다는 표현을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이런 공항 운영자에게 항공우선 사업자에게 임무를 넘겨줬다. 내가 하던 임무를 이제 너가 해라 넘겨주면서 어쨌든 보안 과세된 거를 나한테 계속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럼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가 종래는 국가였던 것이고 지금은 공항 운영자에게 넘어갔는데 국가에서 했을 때는 그게 공항에 있는 경찰대에서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공항 운영자에게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항공보안법이 공항 운영자가 스스로 이걸 직고용하지 않고 또 아웃소싱 여기서 이제 아웃소싱 나오는 거죠. 임무가 원래 국가에서 공항 운영자에게로 이전되고 임무가 넘어가면서 공항 운영자가 스스로 또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수탁자에게 넘겼다. 위탁을 해서 넘기서 이제 실제 업무는 이제 여기 수탁자가 진행하도록 시스템에 꺼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보안 검색 업무는 저는 계속 이제 지금이야 그 항공보안법을 보면 1차적으로 당연히 공항 운영자가 해야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 공항 운영자가 하는 그 어떤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과거의 그런 연역들이나 변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국가가 했어야 될 사무들이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이런 공항 운영자가 완전히 민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그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을 또 너무 이제 과하게 하면 서비스의 질이 품질이 떨어지는 측면이 또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경찰이 보안 검색의 전문가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이 항공 보안 영역에서의 나름의 뭐 전문성을 또 키울 겸 공항 운영자에게 넘긴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 업무는 삼성전자 들어갈 때 받는 보안 검색이랑 약간 다르다. 실제로 이제 내가 보안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일할지 몰라도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시점에 국가 관여하는 거 삼성전자에 들어갈 때 보안 검색하는 거를 뭐 이러면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산자부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성질을 달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의 이 플로우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두 개를 나눠서 과거에는 국가가 하던 특히 이제 국토부가 주무사무로서 하다가 나름의 또 그 공항에서 했던 거는 공항 경찰대가 와서 하던 거를 지금은 공항 운영자에게 임무를 넘기면서 실제 업무는 수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검색 요원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크게 바뀌었다. 바뀌기보다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제는 보안 검색 실패라는 표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보안 검색 실패라는 표현이 요새 한국보안법령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하니까 이거 관련돼서 이제 형사 책임 이제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현행 항공보안법을 보면 제 50조 제 4항 제 2호 그리고 이제 50조 제 5항 제 2호를 보면 나름의 범죄 구성 요소로 이런 걸 정하고 있는 거죠.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잘 보시면 제 15조를 위반하여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걸 먼저 읽은 다음에 수식을 해보면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문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 법을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조문이냐 하겠지만 저희는 뭐 이 경우에는 어떤 걸 집중해야 되냐면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형벌이다. 형벌은 죄와 벌, 죄가 있어야지만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 50조 제 4항 제 2호 그리고 제 50조 제 5항 2호는 결국은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거죠. 범죄로서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조문만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 같이 봐야 되는 전문들은 제 50조의 2 양벌 규정을 같이 봐야 돼서, 양벌 규정의 50조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게 50조의 어느 해당하는 위반 행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해석을 해보면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행위, 그러니까 그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50조 벌칙만 보는 범죄가 50조 2항 50제 50조 2호 2까지 같이 봐서 이 보안 검색 실패에 관련된 형사 책임의 조문들을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성 요건 요소를 보면 어쨌든 제15조 17조를 위반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보안 검색 업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 검색 업무라는 걸 수식하는 게 제15조부터 17조로 위반해서 보안 검색 업무를 구체적인 행위는 안 하거나 부작위를 하거나 소홀히 하니까 이제 태만히 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하고 한 뭐 사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기 때문에 뭐 여기 사람을 꼭 반드시 뭐 자연인으로 한정해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범죄를 만났을 때 제가 형법 총론에서 배웠던, 형법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론에서 다루고 있는 과연 범죄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런 항공보안법 50조에 있는 벌칙 규정이 엄청 뭐 중요한 어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 교과서에 이런 것들을 해설하고 있지는 않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조문을 만나게 되면 그냥 뭐 보고서 그냥 뭐 조문 구조가 있으니까 이거 한국어로 돼 있는데 내가 이거 해석 못하겠냐 해가지고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 리딩 해가지고 볼 것은 아니고, 형법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형법적인, 왜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죄와 벌금을 정하고 있는 거니까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범죄는 결과가 발생한 걸 요구하는 범죄들이 많긴 하지만 아니고, 직접 어느 한 그 행동 그 자체의 문제를 삼아서 하는 거동보험 개념도 있다.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주로 이제 결과는 이제 어떤 그 법익 침해의 결과를 가져오긴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침해가 아니라고도 위험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경우. 위험도 구체적인 위험이냐 추상적인 위험에 따라서 약간 스펙트럼이 다르긴 하지만 나름의 이제 법익 침해의 결과를 측면했을 때 침해범이냐 위험범이냐 구별을 하긴 합니다.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이 침해범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위험만을 필요로 하는 위험범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답이 없다. 뭐 미리 법을 만들면서 이거는 결과범입니다, 아니면 뭐 이건 침해범입니다, 위험범이다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그 법문의 물리적 의미, 보호 법익, 입법 목적, 기타 관련 법조문의 관계 등을 여러 가지 해석 적용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해석함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거를 그냥 조문 문자 그대로 그냥 1대1로 읽어가지고 야 내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만한 생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검찰 계속 분류하면 이게 이제 나름의 안 하거나 소홀히 한 게 즉시범이냐 아니면 계속범이냐, 안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이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예를 들면 공항에서 일반인이 그냥 뭐 보안 검색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걸 상상한 건 아닐 테니까 나름의 보안 검색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다든지 보안 검색하는 어떤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뭐 물론 이제 그 신분의 개념에 이제 이걸 직무로 봐가지고 단순히 어떤 신분이라기보다 직무범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제한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어 그 범죄에 위반하는 그 범죄자가 모든 일반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이제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신분범 또는 직무범이라고 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범죄에 있어도 직접 몸으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이
자연과학적으로 관찰했을 때 뭔가 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법적인 평가를 받아서 하지 않았지만 한 거랑 동일하게 봐서 하는 이 부작용 형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봤을 때 안 하는 거,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건 누가 봐도 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위범인 건 이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소홀히 한 거, 소홀히 한다는 거는 뭐 하긴 했는데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를 나름의 이런 자기범처럼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나름의 부작위범 앞에 이제 있는 게 부작위범이었으니까 이거에 준해서 해석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이런 거 고민할 때도 그냥 그 문헌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쌓여온 자기범이냐 부작위범이냐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뭐 이거는 제 뭐 생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항공보안법의 제 50조 5항 제 4항 2호도 있고 5항 2호도 있으니까 여기 5항만 적혀 있긴 했지만,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나름의 신분을 요구하는 거, 왜냐면 어떤 뭐 해당하는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자, 신분이고, 나름의 그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무법이나 신분법이 약간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긴 할 거 아니에요. 나름의 이제 그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또는 사람 또는 뭐 법인이든 어떤 자에게 부여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고, 이게 이제 나름의 이제 거동범위냐 위헌범위냐는 사실은 저도 뭐 이거를 봐서 정확하게 이제 뭐 이게 맞다라고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일단은 어떤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걸까? 보안 검색 실패했으니까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어떤 행동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나름의 결과범보다는 거동범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범 개념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뭐 보안 검색 실패라는 결과가 구성요건 요소로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위헌범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러한 형사법을 해석했을 때 저희가 어쨌든 나름의 이제 이 범죄론에서 배웠던 형법 총론에 나오는 일반 이론들을 기초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아까 봤던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냥 내가 그냥 뭐 한국어를 하니까 해석해서 넣겠다, 적용시켜서 처벌시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형사법의 지배 원리는 재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형사법의 지배 원리에 관련돼서는 뭐 제가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보 파레들 한 번씩 천천히 일시정지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확성의 정도. 뭐 특히 이거는 이제 소홀히 같은 개념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유추해석 금지도 필요합니다. 유추해석 금지. 형벌 조항 해석하면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일체히 금지된다. 그러니까 내피셜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최대한 그 이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15조, 16조, 17조를 다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조에서는 분명히 아까 50조 4항 2호랑 5항 2호에서는 15조에 해당해가지고 16조에 해당해서 17조에 해당해서 그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시면 15조를 위반해서 16조는 17조를 위반해서 법원 검색을 하지 아니하는 거죠. 15조 그럼 16조 17조를 봐야지만 사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5조 16조 17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승객 등의 검색, 어쨌든 이 뭐 승객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검색, 통과 승객도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이 검색 관련돼서는 보안 검색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누구한테 부여하고 있습니까? 공항 운영 1차적 기본적으로 공항 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항 운영자에 관련된 이 내용에 지금 이제 그 공항 운영자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가 누구한테 부여되어 있냐면 공항 운영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운영자. 돌아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항 운영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물론 이제 공항 운영자가 법인이니까 법인에 과연 범죄 능력이 있는지까지 문제가 되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5조부터 17조는 이게 법인인지 자연인지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 관련된 임무를 공항 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벌 규정의 소범죄 확대에 관련된 1년의 판례에서 쌓여온 법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리들 2017도 뭐 대법원의 판결이든 내용들을 천천히 좀 봐보시면, 이건 제가 두 번째 요거는
안 바꾼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네요. 예, 내용들을 이걸 일시정지해서 한 번씩 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시정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어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반행위 주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된다. 업무주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런 양벌 그 법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양벌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양벌 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근거가 된다. 예. 업무주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 집행하는 자까지 확정해서 예, 업무주가 꼭 여기가 이제 법인인 경우, 뭐 자연인 경우 나누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해석론은 항공보안법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네 번째에 가보면 여기서 봐서 총괄하기 위해 고용된 사장이다. 그래서 이 피고인 1의 건설산업법 기본 해부안에 대해서 직접 이 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예,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양벌 규정으로 가야 한다. 예, 오늘 이제 뭐 양벌 규정에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 아니어서 일단 이런 법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에 고유의 사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되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나름 이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는 판례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 판례에서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에게서 피고인 소속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뭐 하다가 초과 적정 운행했다. 그래서 도리과래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위 공소 외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자치사무 중 주민의 모든 사무를 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체인 사람에게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죄 분류는 고의범, 과실범 나누기도 하고 뭐 과실범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관련된 것도 있는 경우도 뭐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 세월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 관련돼서는 이제 부진전 부작위 범이랑 과실범이랑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과실에서도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의무범 형태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과실범이 그냥 부진전 부작위에서 말하는 그 또 의무범의 성격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의범으로 봐야 되는 건지 과실범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중에서도 관련돼서 고의범의 그 어떤 고의 내용들을 어디까지 봐야지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됐을 때는 예, 나름의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업무상 관련된 과실범에서는 이게 결합범이다. 그래서 세 번째, 세월호 선원들의 지위, 업무상 과실의 여부, 부작의 내용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과실로 보고 과실범으로 보고 나름의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범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름의 이런 직무 위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이런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에 관련된 대법원 해석례들을 좀 보면 나름의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정철하게 이르지 못한 경우들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점.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봐서 이 제50조 벌칙에 있는 제4항 2호랑 제5항 2호 관련돼서 제가 뭐 이런 그 영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될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해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조문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국어인데 나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읽고 더 리드해서 그냥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거는 범죄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의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구성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쌓여온 형법 총론에서 특히 다루고 있었던 범죄론, 어느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 성격에 따라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 내용들을 좀
제한 해석을 하고 나름의 이제 그런 그 구성 요건 요소들을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제 의견으로는 이 소홀히 아니하거나 소홀히에서 이 소홀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뭐 어디까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이 업무의 종국적인 기속 주체인 공항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해석에 있어서도 각각의 구성 요건 요소들 이게 이제 결과범위냐 거동범위냐 침해범위냐 위배범이냐 즉시범위냐 계속범위냐 실범이냐 신문범이냐 자기범위냐 부자기범이냐 이런 경우들을 나름의 이제 이 성질을 따져보고 특히 재무법정주의 이런 일반적인 원칙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관련돼서 이런 법인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업무주와 연결되어 있는 이 범죄 유형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특히 고의과실범 의미를 갖는 세월의 판례에서 선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 고의범으로 그 업무 직위를 생각해서라고 보고 아닌 이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거를 나름 이제 과실로 봐서 업무상 과실로 봐가지고 했던 고의범과 과실범 나눴던 그 범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거 뭐 나름의 보안 검색 실패로 인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입건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항공보안법에 관련된 이 조문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는지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어쨌든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궁극적이보다 약간 이게 원래 근원적인 문제는 외주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항 운영자가 어쨌든 이 공항 운영자가 부여되어 있지만 공항 운영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보안 검색을 직접 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에서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공항에 가서 왜냐면 그 보안 검색은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정한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공항에 가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관련된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견법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게 과연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 검색 업무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반대에 의사할 수 있죠. 아니 한국보안법의 15조 이 사망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거로 해석해 보면 요 파견법 6조의 2항 1호에서 어쨌든 근로자 파견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어떤 쌓여 있는 어떤 법리들을 봤다고 했을 때 타당한지 의문이고 또 최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와 있는 어떤 판례들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요 관련된 이게 왜냐하면 다 최근에 비슷한 논의들이 자회사 소속으로 원래는 이제 그 위탁업체 아니면 이제 위탁업체라기보다 뭐라고 하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회사 소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견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이게 이제 과연 이게 변동된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논란이 계속 중인 거니까 이게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결국 모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개의 법인이다. 법인격의 별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협력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종전 협력 업체와 원청 사이 프로파견 이슈는 자회사와 원청 사이에 프로파견으로 그 주체만을 달리에 그대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항공 보안에 관련된 것을 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아니면 한국공항공사라고 하는 공항 운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나름의 보안 검색의 임무를 지금 외주로 위탁해서 물론 100% 자회사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소속 근로자가 파견을 와서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슈는 과거에 어떤 원청 이게 종종 협력업체라고 하면 이제 그 특수 경비업체 있을 거 아니야. 경비업을 했던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그냥 자회사로 옮겨간 요거만으로는 그냥 파견을 보낸 회사가 바뀌는 것 정도 이슈일 뿐이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제주지방법원 판례를 좀 보다 보면 공법상 업무에 관여할 공법상 의무가 관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거와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이 하급심 판례긴 하지만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원고와 피고 운영 관리하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의 피고 지휘 역량을 받으며 D 처리 요원으로 근무한 것은 구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 다시 돌아가 보면 파견법 법리를 뭐 오늘 또 이제 이거 새로 공부할 건 아니긴 하지만 항공보안법 15조 3항이 치트키가 아니다. 요거 있으니까 뭐 우리 이거 파견법 적용 안 받는다라고 얘기 항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심지어 그게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파견법 이슈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름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과거 국가에서 하던 보안 검색의 업무가 지금은 공항 운영자에 넘어가는 게 물론 이제 그 국가에서 넘어가던 게 이제 넘어간 거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넘어간 거니까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2002년도 넘어간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나름의 아웃소싱을 보기 쉽진 않지만 사실상 아웃소싱 국가가 했어야 될 거를 넘기는 형태가 된 거잖아요. 물론 법률상 이전된 거고 근데 그 공항 운영자가 해야 된 거를 또 이제 넘기는 거니까 제 생각에 아웃소싱을 두 번 거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그거를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공항 운영자가 해야 될 업무를 대신하는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 요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게 과연 이제 그 50조에 관련된 거랑 결부시켜 봤을 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기도 앞에 그건 이제 두 번째 형사처벌에서 봤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 시스템이 이게 맞는 것이냐. 처벌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 그럼 국가는 정말 책임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를 이제 매주화시킨 공항 운영자는 정말 이 부분에서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뭐 관련돼서는 이제 뭐 나름의 내부자 위협이라고 하는 개념 인사이더 뭐 3 제가 영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자 위협 관련돼서는 결국 내부자 중에는 공항에서 여러 가지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다 포함되고 있는 거니까 이 내부자라는 거는 나름의 이제 우리가 그 인사이더가 나름의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연방 정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나름의 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또 이제 TSA 교통보안청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교통 그 나름의 그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련 항공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여러 관계자들 그중에 그게 나름의 근로자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보안 문화를 형성해서 어쨌든 이거 TSA 혼자 다 짊어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눠지는 나름의 일련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례들을 합해 보니까 이 내부에서 이 문제의 원인 물론 이거를 문제를 한 사람도 잘못이긴 하지만 내부에 협력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더 일이 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더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자 위협 종류로 관련돼서 뭐 태업, 밀수, 부패, 뭐 간첩, 무단 접근, 무단 공개, 뭐 직장 내 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부돼서 이게 결국에는 나름의 큰 보안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보안 문화 강화 정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TSA 정책은 이제 2020년에 나와 있는 이제 로드맵을 보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그래서 보안 위협 정보, 위험 지표를 개발하고 내부자 위협을 탐지하고 사례를 관리한 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맞춤형 전략을 설립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이 우리 내부자를 강하게 처벌해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해서 뭐 보안 사고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내가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너 일 제대로 안 했지라고 해가지고 단도를 치면서 책임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나라고 해보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동료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의식을 형성한다. 강력한 보안문을 조성하는 이 내용에서는 뭐 처벌을 강화하겠다, 내부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은 눈에 씻고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나름의 보안 문화 강화 정책을 하는 거의 정책 요건은 나름의 이제 그 리더십이 있으니까 TS의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TS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간다고 보면 나름의 이해관계,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보안 예방 역량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TSA는
자신의 책임으로 민간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름의 뒤에 몰래 비겁하게 숨어 있어가지고 야 너 왜 제대로 안 했냐고 갑자기 이제 문제돼서 나타나가지고 큰 목소리 내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TSA 자체가 리더십이 있는 거야. 리더십이 역량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예산도 충분하고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하는 나 믿고 따라와라. 나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TSA 공항 보안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법 집행 기관에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기여를 인정받고 책임의식과 하더라도 TSA가 자 이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고 해서 반기를 줄 수 없는 그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당산 대형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교통보안청 TSA에 관련된 설명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건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TSA에 관련돼서 또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고 있는지도 뭐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오늘 얘기할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TSA 2021년도 예산을 보면 9조 7천억 9조 거의 10조 정도 내용을 가지고 태워서 하면서 나름의 이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보안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또 보안 정책도 형성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항 보안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 여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항 전체 경계와 기본 시설 확보함으로써 대중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평가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많고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보안 검색을 포함한 나름의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에도 굉장히 큰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책임이 있고 TSA는 어쨌든 국가기관이 하면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책임을 상감하는 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한국보안법의 책임은 보안 책임을 공항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그 공항 운영자는 심지어 보안 검색 업무 같은 경우는 외주를 위탁하고 하는 이 구조와 다르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뒤에 숨어 있는 이 구조와 다르게 TSA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금전 제재에 관련된 11번이 페널티 관련된 건데 이제 이 금전 제재를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식으로 본다고 하면 뭐 나름의 과징금에 준해서 본다고 했을 때 금전의 어떤 사유에서는 금지 품목 관련돼서 이제 보안 검색 하면서 들고 들어간 것들 위반 내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있어서 위반자에게 이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형태냐면 들고 간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못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위반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못 적발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은. 그게 이제 TSA의 리더십인 거잖아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해서 보면 이제 항공보안 문화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조직 문화 개선 필요하고 뭐 나름의 보안 관리 체계, SMS 뭐 있긴 하겠지만 이런 보안 문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의 뭐 위기 대처 능력, 위협 완화, 여러 효과들, 여러 가지를 같이 다 고려했을 텐데 이 보안 문화의 방향을 갔을 때 우리 보안 문화는 항공보안 질서의 수범자에 대한 것인지 집행자에 대한 나름의 이런 집행자에 대한 것이라면 조직 예산 신분 직무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TSA 사례를 살펴본다고 하면 TSA는 항공보안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독립한 조직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스스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그 정도 리더십이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로는 다 힘이 붙인다. 내가 다 모든 걸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의 보안문의 학사, 특히 이제 내부자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름의 이해관계인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상호 보안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하면서 충분히 예산 태워서 하고 잘못이 있으면 들고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내부에 지금 이 법을 집행하는 우리에게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TS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항공보안법은 2002년도를 기점으로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항 운영자에게 처음 1차적으로 전가하고 공항 운영자는 그 중에서도 보안 검색을委託 업체에게 또 전가하고 위탁 업체는 또 보안 검색 요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렇게 전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게 아웃소싱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 국가가 할 수 없는 여력인 건 알죠. 정책 업무를 수행해야 될 국토교통부의 이제 항공보안과가 이게 과에 불과하고 이제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과장님이 오셨어도 인사이동에 따라 또 가시면 정책 업무가 계속 나름의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름의 독립된 부서 과보다는 뭐 이제 중국처럼 미국처럼 이제 보안청 개념으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물론 우리는 항공청도 있겠지만 지방항공청도 지금 그 정도로 이제 그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보기에 좀 애매한 성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공항 운영자에게 넘기고 공항 운영자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책임지기보다 좀 이렇게 넘기고 아웃소싱하고 이렇게 넘기는 형태로 가고 있는 이걸 봤을 때 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보안을 위한 조직과 예산, 법칙 권한이 서로 모순 충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아웃소싱 거치어 있는 그 보안 검색 요원에게 전가시키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보안 책임을 전가만 시키려고 하는 이 구조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규제 실패 사례가 누적되고 나면 제 생각에는 항공 보안이 붕괴라거나 국가 안보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 실패를 빨리 적시에 시정을 해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이제 과연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향을 할 만한 그런 멋진 리더십이 과연 우리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 일대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사점이라고 하면 나름의 이 큰 플로어에서 보안 검색 요원 꼬리만 자르려고 하는 여기만 가려고 하는 이 리더십으로 지금 항공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가능해 하겠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꼬리 자르기 자체도 아까 봤다시피 형사 책임이 과연 가능할까라도 좀 의문인데 나름의 이 형사 책임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조리돌림을 하려고 하는 이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방향이 이제 리더십이 맞는 건가? 정말 예산 태워가지고 정말 뭐 보안 검색 요원의 교육을 잘 시키고 보안 검색의 어떤 그 장비들을 뭐 업그레이드하고 나름의 보안 검색의 신분과 어떤 그 직무에 관련된 것들을 자격을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보안 그렇게 중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왜 위탁 업체에 보내가지고 신분 보장을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이상하잖아요. 그 얘긴즉슨 제가 어떻게 계속 느끼지냐면 정말 그게 질서 유지와 치안 유지가 중요한 경찰 업무인데 왜 S1 세콤 시키냐 이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면 국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래서 이런 외주와의 문제 경향에서 꼬리만 자르려고 하는 책임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 리더십의 하에서는 과연 이제 그 항공 보안에 관련된 현 상황이 참 난망하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뭐 끝까지 다 이제 내용 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내용도 방대하긴 해서 하겠는데 벌써 이제 뭐 이것도 한 53분, 54분 정도 되긴 하네요. 길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요약해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항공 보안에 관련 리더십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불똥의 보안 질서 요원, 항공 보안 검색에 관련된 이 보안 질서 요원이죠. 검색 요원에 관련된 게 이제 형사 책임만 물으려고 하고 나름의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고 국가는 뒤에 빠져 있고 형사 책임만 물으려고 하는 이 구조 하에서는 나름의 항공 보안에 관련된 특히 이제 보안 검색의 한정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오늘 나름의 이제 이런 부족한 강의지만 특강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이것으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